베트남의 선택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격노했습니다. 당신들은 분명 후회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공식 경고를 날렸고 러시아는 협박성 전화로 베트남 국방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왜 이 두 거대한 용들의 분노를 무릅쓰고 목숨을 걸었을까요? 세계 최강 군사대국들이 줄을 서서 무기를 팔겠다고 아우성쳤는데 베트남의 선택은 바로 그 나라. 대한민국. 공산주의 국가가 최초로 한국 무기를 선택한 충격적인 이유. 현직 베트남 포병사령관의 이야기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판반 지앙, 베트남 인민군 포병사령관이오. 나는 오늘 내 군대의 심장이 멈춰가는 소리를 들었소. 포연 자욱한 훈련장, 내 매서운 시선 끝에는 1970년대의 저 멀리 소련. 땅에서 건너온 ES-3 자주포가 서 있었지.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되었지만 내 얼굴은 펴질 줄을 몰랐습니다. 느릿느릿 움직이는 포신, 땀으로 흠뻑 젖은 내 병사들이 무거운 포탄을 직접 들어옮겨 장전하는 저 구시대적인 모습. 현대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잠시 후 목표 지점에서 한참 벗어난 곳에 포탄이 떨어지자 나는 마침내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 포가 한 발 쏠 시간에 적들은 10발을 쏟아부을 것이다. 저 고철 덩어리들로 어떻게 조국을 지키란 말이냐. 내 절규의 젊은 장교들은 대답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소. 그렇습니다. 용맹하기로 소문난 우리 베트남 군인들이었지만 현대전은 정신력만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편 남중국해에서는 거대한 용, 중국의 군함들이 우리의 영해를 제 집 앞마당처럼 휘젓고 있었소. 그들은 우리의 어선을 납포하고 인공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시시각각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죠.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녹슨 포로는 우리 바다 한 뼘조차 지킬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말이오. 낡은 무기로는 조국의 자존심을 지킬 수 없다는 깊은 위기감이 내 군대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소. 훈련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온 나는 낡은 작전 지도 위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지도 위에 그려진 우리의 긴 해안선이 마치 적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여린 속살처럼 보였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정말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텅 빈 막사에서 홀로 결심을 다졌습니다. 내 목소리는 강철 같은 의지로 가득 차 울려 퍼졌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심장이 필요하다. 이 녹슨 강철의 시대를 끝낼 강력한 심장이. 나의 결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소. 우리 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유일한 길은 낡은 무기를 대체할 새롭고 강력한 무기를 도입하는 것뿐이었지. 내가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린 곳은 당연히 수십 년간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라 믿어왔던 나라 러시아였습니다. 과거 전쟁 시절부터 우리 군의 무기체계는 모두 소련제였고 나 역시 모스크바에서 유학하며 그들의 선진 군사기술을 배우지 않았소. 나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하노이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협상 테이블에 앉은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의 베테랑 협상가 알렉세이 볼코프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우리를 향한 존중 대신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했죠.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했습니다. 알렉세이, 남중국해의 상황이 심상치 않소. 우리에게는 신형 자주포가 시급히 필요하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운용 중인 장비들의 부품 공급이 끊겨 우리 포병 전력의 절반이 멈춰 설 지경이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내 심장의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지앙 장군,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소. 전쟁 때문에 우리 군에 공급할 무기와 포탄도 부족한 실정이오. 당신들의 사정은 알겠지만 일단 기다리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다는 듯한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죠. 나는 주먹을 꽉 쥐며 다시 말했습니다. 기다리라니. 지금 당장 국경에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판에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오. 우리가 어떤 사이였소? 수십 년간 피를 나눈 동맹 아니었소? 그러자 알렉세이는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장군, 시대가 변했소. 영원한 형제는 없는 법이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우리의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우리의 절박한 안보를 외면하는 믿을 수 없는 파트너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나는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라 믿었던 밧줄이 눈앞에서 끊어져 버린 기분이었죠. 며칠 밤낮을 술로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때 내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방부의 젊은 전략 분석가 쩐티마이였소. 그녀는 맑고 총명한 눈으로 나를 보며 두꺼운 보고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표지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날카롭고 강력해 보이는 자주포의 사진과 함께 선명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K9 썬더. 사령관님, 러시아는 저무는 태양입니다. 하지만 동쪽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쩐티마이가 내민 보고서는 한 줄기 빛과 같았소. 나는 즉시 국방위원회에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고 마침내 승인을 받아냈지. 그 소식이 전해지자 하노이는 전 세계 방산 강국들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튀르키예, 스웨덴까지 네로라는 기업들이 저마다 최고의 무기를 들고 우리를 찾아왔죠. 하지만 선택의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명품 자주포 판처하우비체 2000. 성능 하나는 세계 최고라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었소. 하지만 그들은 K9의 2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가격표를 제시하더군요. 그들의 오만함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소. 우리는 지금 금으로 만든 대포가 필요한 게 아니오. 내 한마디에 독일 대표단은 얼굴을 붉히며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강자들이 고배를 마셨고 마침내 단 두 나라만이 최후의 승부전에 올랐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시저와 대한민국의 K9이었죠. 이제 하노이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진 무기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최종 기술 브리핑을 위해 두 나라의 대표를 불렀소. 먼저 들어온 프랑스 넥스터사의 피에르 듀퐁 대표는 아주 세련되고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죠. 그는 우아한 손짓으로 영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시저는 커다란 군용 트럭에 대포를 얹은 모양의 차륜형입니다. 이것은 바퀴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베트남의 긴 도로망을 따라 마치 스포츠카처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흐름, 트렌드입니다. 그의 주장은 분명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다음 발표자를 불렀죠. 대한민국의 이진우 팀장이었소. 그는 뒷봉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강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뒤 베트남의 지도가 그려진 화면을 띄우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 전쟁은 잘 닦인 도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K9은 탱크처럼 생긴 무한 궤도를 사용하는 궤도형입니다. 베트남 북부의 험준한 산악과 질퍽한 정글, 그리고 저기 상륙해 올 해안가의 무른 땅을 돌파하며 안정적으로 사격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궤도를 가진 K9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꺼운 장갑은 적의 포탄 파편 속에서 우리 병사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격 후 60초 안에 신속하게 진지를 이탈하는 K9의 생존 능력은 그 어떤 무기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때렸소. 그렇다. 전쟁은 멋진 쇼가 아니었다. 험한 땅을 뚫고 적의 공격을 버텨내며 끝까지 살아남아 싸우는 처절한 생존 투쟁이지. 두 나라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고 이제 나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를 어느 철학에 맡길 것인가. 나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최종평가 회의에서 두 무기의 성능 데이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소. 프랑스의 세련된 기동성인가 아니면 한국의 묵직한 생존력인가. 내 머릿속은 터질 것만 같았죠. 그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온 젊은 분석가 쩐티마이가 내 오랜 고민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 컴퓨터 한 대를 놓고 가상 전투 시뮬레이션 결과를 띄웠습니다. 사령관님, 데이터를 보십시오. 프랑스의 시전은 분명 훌륭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포병 시스템과 가상 전투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K9의 생존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점으로 표시된 시저 부대가
중국군의 반격에 속수무책으로 파괴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푸른 점으로 표시된 K9 부대는 신속하게 사격한 뒤 연기처럼 사라져 대부분 살아남았죠.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험준한 북부 국경과 해안 방어선에서 K9의 궤도가 보여주는 기동력과 두꺼운 장갑이 주는 방어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격 후 신속 진지 변환 능력은 우리 군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성능만으로 본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저 거대한 용을 견제할 최고의 창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K9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명쾌했습니다. 기술적으로 K9이 우리 베트남의 현실에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었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무기를 도입한 후에도 저 멀리 대한민국은 끝까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러시아에게 배신당했던 아픈 기억이 자꾸만 나를 망설이게 만들었소. 그때 쩐티마이가 내 마음을 읽었다는 듯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30년간 이어진 양국의 교류 역사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사령관님, 대한민국은 우리의 최대 투자국이며 우리는 이미 2022년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형제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 심장을 그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언제나 신뢰로 답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다. 무기는 차갑지만 그 무기를 건네는 손은 따뜻해야 한다. 나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이진우 팀장을 따로 불렀소. 이 팀장, 성능 면에서 K9이 우리에게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소. 하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소. 당신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할 수 있소? 이진우 팀장은 잠시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저희는 무기만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난 30년간 쌓아온 양국의 신뢰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 형제의 손을 잡아줄 나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K9의 재원표에는 없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성능 보증서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지막 불안감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렇다. 압도적인 성능에 대한 확신, 그리고 형제의 나라에 대한 믿음. 우리 베트남의 선택은 이제 명확해졌소. 나의 최종 보고서는 즉시 국방위원회 최고위 회의에 상정되었소. 며칠간의 경론 끝에 마침내 우리 베트남은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내외신 기자들이 모인 앞에서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죠. 베트남 인민군의 차세대 자주포로 대한민국의 K9을 선정하였음을 공식 발표합니다. 발표는 아주 조용했지만 그 파장은 실로 거대했습니다. 마치 고요한 남중국해의 수면 아래로 거대한 폭탄이 터진 것 같았죠. 가장 먼저 길길이 날뛴 것은 당연히 러시아였습니다. 알렉세이는 곧바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질러댔소. 지앙 장군,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저 서방의 앞잡이들과 손을 잡을 수 있어? 당신들의 무기체계는 모두 우리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단 말이오. 분명 후회하게 될 것이오. 나는 그의 협박에 차갑게 대꾸했소. 알렉세이 동무 시대가 변했소. 영원한 형제는 없는 법이라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소? 전화를 끊는 내 마음은 후련하기만 했습니다. 다음은 중국이었죠. 그들은 외교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영내 평화를 해치는 무모한 군비 증강이라는 억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속내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들의 해안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창이 우리 손에 들려지는 것이 말이죠. 며칠 후 하노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조촐한 계약 체결식. 프랑스 대표 티퐁은 씁쓸한 표정으로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나와 대한민국의 이진우 팀장은 나란히 서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나는 그의 손을 굳게 잡고 말했소. 이 팀장, 이것은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오. 이것은 오늘 우리 베트남과 대한민국이 피로 맺은 동맹이 될 것이오. 그의 눈가도 붉게 물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때는 이념의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두 나라가 이제는 공동의 위협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굳건한 파트너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하노이의 밤하늘 너머로 머나먼 동쪽의 나라 대한민국이 보였습니다. 과연 그들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진정한 형제가 되어줄 것인가? 새로운 역사는 그렇게 약간의 설렘과 한 줌의 불안감 속에서 조용히 첫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베트남이 K9을 선택한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소. 그것은 바로 국제방산시장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지던 K9 유저 클럽의 존재였지. 물론 공식적인 조직이나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K9을 운용하는 국가들끼리 자발적으로 뭉쳐 정보를 교류하는 강력한 비공식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정보 라인을 통해 파악하고 있던 사실이었소. 국방부의 젊은 분석가 쩐티마이는 K9 도입 최종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사령관님, K9을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폴란드, 호주, 인도, 튀르키예 같은 세계적인 군사 강국들이 참여하는 엘리트 클럽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최고의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녀의 말은 내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수십 년간 러시아라는 단 하나의 창구에만 의존해왔던 우리에게 전 세계 강대국들과 직접적인 군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짜릿한 일이었죠. K9 도입이 확정되자마자 나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폴란드 국방부로부터 한 통의 비밀 전문을 받았습니다. K9 운용국 간의 비공식 정보 교류 회의가 바르샤바에서 열리는데 새로운 가족이 된 베트남을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소. 나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바르샤바의 한적한 호텔 연회장.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인도,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피부색도 언어도 군복도 모두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각국 포병 전력의 심장부를 책임지는 핵심 장성들이었소. 이것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무기 하나를 바탕으로 각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최고위 인사들이 모여 극비 정보를 교류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자리였던 겁니다. 회의는 전적으로 운용국들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폴란드 장군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합동작전에서 K9을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털어놓았고, 인도 장군은 히말라야의 험준한 고산지대에서 중국군과 대치하며 K9을 운용했던 실전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하나라도 놓칠세라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죠. 이것은 그 어떤 훈련 교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살아있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희열에 휩싸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열린 만찬. 폴란드 국방장관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지앙 장군, K9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하오. 이제 우리는 K9이라는 이름 아래 한 배를 탄 동지들이오.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시오.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베트남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우리가 구매한 것이 단순한 강철의 자주포가 아니라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든든한 동맹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베트남의 K9 도입 소식은 동남아시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 같았죠. 처음에는 다들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수십 년간 러시아제 무기만 고집하던 베트남이, 그것도 공산주의 국가인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첨단 무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정이 확고하다는 것이 알려지자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곳은 필리핀이었소. 필리핀 국방장관은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다급함이 섞여 있었죠. 지앙 장군, 축하하오.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셨소. 우리도 지금 중국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혹시 K9에 대한 데이터를 좀 공유해 줄 수 있겠소? 우리도 진지하게 도입을 검토해보고 싶소. 필리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심지어 인도네시아까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던 아세안. 국가들이 앞다투어 대한민국에 K9 도입 문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베트남의 선택이 그들에게는
강력한 인증 마크가 되어준 셈이죠. 깐깐하기로 소문난 베트남 군이 선택했다면 믿을 수 있는 무기다라는 인식이 퍼져나간 겁니다. 나는 동남아시아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러시아나 중국제 무기에 대한 이야기만 오갔을 회의장이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장관들의 관심은 오직 대한민국의 K9에 쏠려 있었죠. 그들은 나를 둘러싸고 K9의 성능과 시험 경험에 대해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인기 스타라도 된 기분이었소. 그때 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대한민국 대표단의 이진우 팀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죠. 회의가 끝나고 열린 리셉션에서 그는 수많은 나라의 바이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바이어들에게 힘주어 말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K9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 변화하는 동남아시아의 안보 환경에서 K9은 생존을 위한 표준입니다. 그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베트남의 선택은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쓰러뜨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과거 러시아와 중국 무기의 각축장이었던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K9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저 멀리 있는 이진우 팀장을 향해 조용히 축배를 보냈습니다. 한때 이름 없는 도전자였던 대한민국이 이제 이 지역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 베트남과 대한민국, 한때는 이념의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두 나라가 아니었소. 그런 대한민국이 만든 최첨단 무기가 공산주의 국가인 우리 베트남의 심장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은 냉전이라는 낡은 시대의 유령을 몰아내는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K-방산이 이념의 장벽을 넘어 오직 압도적인 성능과 굳건한 신뢰만으로 세계 시장을 제패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계약서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지만 놀라운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소. 가장 먼저 우리 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낡은 소련제 무기를 정비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젊은 장교들의 눈에 이제는 할 수 있다는 희망과 뜨거운 학구열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들은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K9 관련 자료들을 탐독하며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들의 약속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즉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기 대금을 받기도 전에 자국의 최정예 기술 교관단을 하노이로 급파했습니다. 이진우 팀장이 직접 이끌고 온 그들은 무기 재원표가 아니라 두꺼운 설계도와 훈련 교범을 들고 왔소. 그들은 우리 포병 장교들을 1대1로 맡아 K9의 운용과 정비에 대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동생에게 비법을 전수하듯 진심을 다해서 말입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계약 직전 이진우 팀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 형제의 손을 잡아줄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베트남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동반자였죠. 어느 날 밤 나는 훈련장을 둘러보다 쩐티마이 분석가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 멀리 불이 켜진 강의실을 가리키며 말하더군요. 사령관님, 보십시오. 저 불빛이 바로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어떻게든 해낸다는 위대한 정신을 함께 수입한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철의 천둥 소리는 아직 우리 땅에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9이라는 이름은 이미 내 심장과 우리 군의 영혼 속에서 그 어떤 포성보다도 우렁차게 포효하고 있었소. 그 포효는 비단 우리 베트남의 남중국해에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었지. 그것은 냉전의 벽을 무너뜨리고 이념을 넘어 오직 실력과 신뢰만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베트남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희망의 함성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수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잿더미 속에서 일어섰던 우리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닌 묵묵한 실력으로, 계산이 아닌 뜨거운 진심으로 세계의 마음을 얻은 것이죠. 우리가 걸어온 이 자랑스러운 길 위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렇게 세계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 코리아 공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